자, 현대물리에 왔습니다. 현대물리는 개념 추론 조감도를 간단하게 그리고 개념 추론 조감도를 펼친 상태에서 세 단원을 다 정리하는 식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잘라서 안 가고 그냥 통으로 갈게요. 현대물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리학자들 혹은 물리 스님들의 욕심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그런 영역을 도전하기 좋아하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아마도 인터스텔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 영화가 돈 번 게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게 반인가?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벌었다고 돼. 인터스텔라 됐다 복잡했잖아요.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뭔가 있어 보인다도 있죠. 그 다음에 굉장히 정확하게 만들었다고 하고 SF에서 그렇게 결론 내린 게 굉장히 특이하게 나온 거기는 합니다. 여튼 그 얘기들의 배경 지식에 해당하는 게 이 현대물리. 정확하게 얘기하면 1900년부터 시작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들어간 물리학을 배우는 겁니다. 절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근데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물리적 현상은 이 뉴턴적, 이때까지 우리가 배웠던 뉴턴적 물리학이 아니라 20세기 이후, 즉 1900년부터 플랑크의 양자 가설이 세워지고부터 쫙 발전한 양대축이죠. 거시로는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미시로는 양자역학, 이 두 축으로 쫙 넘어가는 거에서 지금 모든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에서 나온 걸 이해는 해야 오늘날 쓰고 있는 이런 도구나 뭐 영화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막 집어넣는데 막 집어넣어요. 그래서 지금 2013년부터 바뀐 물리2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양자역학까지 들어가 있고요. 양자역학에다가 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일반 상대성까지 들어가서 중력 렌즈 형상도 막 나오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일선 현장에서 고등학교 교실에서 스님들이 포기합니다. 도저히 못하겠다. 애들이 먼저 포기하니까. 안 그래도 물리2를 선택하는 사람이 2%가 채 안 되는데 이제는 1%가 채 안 되는 뭐 그 정도까지 갔죠. 그래서 이 얘기는 정확하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라 이래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그 교과서에 저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자습서나 교과 의도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과학사적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이 내용들을 전개했는가. 그래서 어려울 때 누가 나와서 왜 이런 얘기를 했냐지 어떻게 했냐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력 렌즈를 구하라 이게 아니라 중력이 렌즈처럼 작동할 수도 있겠네 하는 걸 받아들이라는 거죠.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휩니다. 빛은 절대 휠 수 없는 거예요. 왜? 질량이 없으니까. 근데 이 빛이 휘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빛을 잡아당겼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간이 휘었다. 공간이 휘었다는 게 말이 돼? 했는데 빛이 휘어지는 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휘어져서 나온 결론은 안 보이는 놈들이 가려진 그 장애물을 넘어서 휘어져서 우리 눈으로 쫙 보니까 얘들 봉 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게 중력 렌즈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고전 물리학에서 쭉 나오는 흐름에서 이제 막 균열이 막 생겨요. 하나의 그 강고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깨지면서 여러 가지 아노말리,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오면서 그걸 풀어나가는 흐름이 20세기에 쫙 형성이 됩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그냥 과학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1시간 남으면 제가 1시간, 아니면 30분 남으면 30분 만에 끝낼 수 있는 영역이고, 여러분들도 그 정도 하면 돼요. 오늘 1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새 챕터를 1시간 정도로 그냥 얘기를 하고 끝낼 겁니다. 자, 영역은 크게 두 가지예요. 20세기에 와서 인간이 찾아낸 그 새로운 사실들은 빛에 대한 얘기입니다. 빛의 이중성이죠. 빛을 입자로 볼 수도 있고 파동으로 볼 수도 있죠. 입자로 보는 사람의 대표가 뉴턴. 그 다음에 1700년대. 그 다음에 1800년대 넘어와서, 아이고, 글자가 좀 날라가네. 1800년 넘어서 파동으로 넘어가는 그의 대표적인 게 이제 프레넬 혹은 영, 젊은 놈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영, 이중슬립 이런 흐름이 왔고 맥스웰이 이제 파동성이 그려지죠. 그리고 1900년 맥스웰 1900년이고 1800년대 1900년대에 넘어가서 다시 플랑크가 이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그 상수가 요만큼이다 라고 하는 빛이 덩어리 져서 오겠네 라고 하는 그 흐름이 나오죠. 그래서 이때부터 빛이 다시 입자도 돼? 100년마다 엎치락 집치락 하는데 다시 입자냐 라고 했을 때
쐐기를 박아주는 사람이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죠. 여기서는 상대성 이론하면 안 되고 광전 효과. 빛이 입자라서 땅 때리면서 그 한 개당 에너지가 아니라 한 개수로 해가지고 100은 뭐 100줄이든 200줄이든 에너지 상관하지 말고 한 개당 전자 한 개씩 통통 튀어나오는 거예요. 에너지라면 연속적으로 쫙 가서 양으로 이렇게 성모했는데 이건 개수로 해가지고 한 덩어리가 오면 한 덩어리가 전자로 변신한다. 그래서 빛이 있는데 전자가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1800년도부터 발견이 됐지만 해석을 못해서 다 적혀놨던, 이거는 잘못 관찰한 거야. 혹은 우리 우주에 있을 수 없어. 옛날 같으면 불태우고 죽이고 이랬을 건데 그게 남아서 아인슈타인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되면은 이 빛이 입자일 수 있으면 거꾸로 입자도 빛이 아닌가 해서 원래 이 둘을 합쳐서 람다분의 H 이런 걸 만들어요. 그래서 요 얘기를 더 집어넣어서 콤프턴. 턴이라는 사람이 요렇게 빛의 운동량, 원래 운동량은 입자가 가진 놈들인데 빛도 운동량을 가져. 그래서 빛에 딱 맞으면 살짝 움직일 수 있어. 우주 공간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 흐름에서 거꾸로 람다가 P분의 H, 입자를 가진 놈들은 다시 파동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물질파라는 개념을 찾아냅니다. 뭐지 이 사람이? 드브로이. 예. 그래서 드브로이가 원래는 전장에서 싸우러 나갔다가 원래 전장에서 덜덜덜 떨면서 막 저기 어디 오나 했는데 하늘 보면서 별빛을 생각하면서 이제 물리학을 생각하죠. 미쳤죠 완전히. 그러다가 이 생각을 해놓고 나는 집에 가서 논문 써야 돼 해가지고 논문에 대한 갈구로 집에 전쟁에 돌아와서 박사 논문 써서 통과돼서 이게 역사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파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게 나중에 양자역학으로, 양자역학은 여러 버전이 있는데 양자역학 중에서 슈레딩거가 만들어낸 양자역학, 물질파, 파동방정식으로 이제 입자를 생각해낸 뭐 그 흐름까지 갔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흐름은 광전효과, 컴퓨터효과는 같고요. 그 다음에 물질파, 여기까지가 핵심입니다. 이 슈레딩거의 양자역학은 아주 간단해서 그냥 플러스 하나, 알파 정도로 처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자 구조죠. 비슷한 시기에 원래 절대 깨질 수 없다라고 돌턴이 정의해서 넘어간 줄 알았는데 그래서 1800년대 넘어가면서 정밀한 실험이 가능해지고 기체를 따로따로 분리하는 능력이 많아지죠. 그래서 플로기스톤이라는 거에서 이제 산소로 연소 이론이 바뀌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산소, 수소 이렇게 해서 원래는 에티오피아에 열정 이상한 이름들 붙였는데 그냥 이면법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 이제 만들어서 화합물까지 구분해내고 누가 그랬어요? 예. 라부아지. 근대 과학의 아버지 라부아지라는 사람이 1876년 프랑스 대혁명 때 죽을 똥말똥 하다가 감옥에 가둬서 좀 오래 살려놨다만 책을 썼어요. 그게 이제 근대과학 기초에 해당하는데 그 책에서부터 쭉 넘어옵니다. 그래서 막 만들어놨는데 알고 보니 이 원자가 깨지는 거죠. 100개 정도 찾아놨는데 이게 깨지네? 이상하네? 이렇게 하면서 원자 구조에 대한 탐구가 일어납니다. 그때 제일 처음 들어간 사람이 전자를 발견한 J.J. 톰슨. 톰슨이 전자를 발견을 하고요. 그래서 빵빵빵빵 박혀있다. 뭐죠? 푸딩 이론. 그 다음에 박혀있는데 그냥 박혀있지 않고 안에 플러스가 가득 모여있는 핵이 있다. 핵을 발견한 러더퍼드. 우리는 일본한테 독립하려고 막 만세하고 막 하면서 동아시아에서 만세운동, 독립운동을 막 일으킬 때 영국에서는 딴 일을 하면서 이제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먹었던 그 일본에서 국가 장학생으로 파견됐던 유학생이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토론을 합니다. 우리는 막 만세만세 하고 있을 때 얘들은 고담 준론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물리학 노벨상을 처음 받은 사람이 일본에서 나오죠. 일본은 동아시아 역사가 아니라 서양의 역사입니다. 여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서 이 전자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사람들 실험을 했는데 처음으로 궤도 불연속적인 궤도의 존재를 발견한 사람이 나오죠. 누가? 보어가. 그래서 그 유명한 이렇게 돈다 하는 물리적으로는 거짓말이 돼버렸는데 여전히 과학고의 모표에 이렇게 돼 있고요. 내가 알기로 과학고의 그 배지죠. 상징물, 학교 상징물이 이렇게 돼 있고 요번에 북한에서 만든 과학자의 전당 이렇게 해서 거기도 다 건물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거짓인데, 잘못됐는데 여전히 제일 섹시한 모양인 것 같아요. 핵주의를 전자가 돈다. 그럼 여기까지 할 때 이 보어가 그나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 나오는 계산거리가 있는 그런 값들입니다. 나머지들은 왜 나왔는지만 알려드릴 뜻이요. 여기까지 끝났는데, 고등학교 과정이 끝났는데 여기서 다시 보어가 틀렸다고 나옵니다. 왜 틀려요? 얘들의 한계와 모순이 한꺼번에 들어가요. 한계는 수소밖에 안 돼요. 나머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모순이 중요한데 불확정성의 원리. 뭐죠? 하이젠베르크. 뭘 위치를 확정할 수가 없느냐면 값이 아니고요. 오차입니다. 위치를 정확하게 오차를 줄이는 거와 그 오차와 운동하는 정도, 운동량의 오차가 적당한 값보다 크게 같아야 돼요. 우주에서 제일 작은 상수가 플랑크 상수인데 보통 양자역학을 전개하다 보면은 요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걸 하바라고 씁니다. 어쨌든 적당한 값보다 크다라는 게 이게 0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위치를 정확하게, 즉 오차가 제로가 되게 하면 운동량은 오차가 무한대가 돼버립니다. 거꾸로 요만큼에 있다라고 하면은 위치 운동량이 또 그만큼에서 요 가로 세로의 넓이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x축, 그 다음에 p축 이렇게 놓고 요 박스를 최소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면 확정할 수가 없는. 그 안이 근데 원자 세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궤도도 있긴 하지만 오비탈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전자구름, 양자역학적으로 여기서 이제 불려와서 파동처럼 해서 확률로 계산을 하는데 오비탈을 해서 확률적으로 얼마 이상 되는 것 해서 S 오비탈, P 오비탈 배우죠. 물리에서 여기까지 그럼 오비탈로 하면 돼! 라고 해놓고 화학생과 유기학생들이 이제 열심히 오비탈 막 따져가면서 뭐 결합이 어떻고 뭐 P 결합 뭐 난리가 나죠. 우리는 잘하고 있네 하고 우리는 큰 얘기합니다. 여기까지가 큰 덩어리죠. 그럼 궤도가 원자 구조가 어떻게 발전해 들어가느냐?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그냥 연결만 시키고 요게 핵심이고요. 전 단계. 그 다음에 빛이 입자인 이유죠. 우리는 빛과 파동을 배웠기 때문에 빛이 파동성인 이유는 다 배웠습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반사굴절은 이 수준에서 다 했고 전반사 분산 다 했고 그 다음에 회절 간섭 평광 현상이 여기서 나왔어요. 전자기 파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다 다시 이쪽으로 넘어 이 현상들 그걸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밑에 거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놨더만은 양자역학도 들어오는데 2012년에 물리적 재난 1987년인가요? 6년에 물리적 재난이 한 번 있고 또 20년 있다가 또 한 번 더 있었죠. 체르노빌, 소련에서의 체르노빌에서 핵이 빵 폭파해서 그 원자 먼지들이, 쓰레기들이 동아시아로 쫙 퍼집니다. 눈에 안 보이고 맛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몸을 깔아먹죠. 그것도 장기간 동안. 그 스트론듐이 이제 칼슘을 대체해가면서 뼈부터 이렇게 녹이고 몸에 들어오면 절대 안 빠지는 중금속이죠. 그 다음에 후죽구지면서 또 빵 터집니다. 체르노빌은 그래도 터졌을 때 위에다가 시멘트라도 부어서 그 안에서는 계속 끓고 있지만은 밖으로 많이 안 나오게. 당일날 터졌지만은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잊고 있겠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닷물로 어마어마한 방사능 물질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4년, 5년 지났는데 아직도 그대로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게 나왔고 이제는 바닷물을 다 채웠어요. 태평양을 채워서 대서양 다 갖고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수산물은 거의 범벅이 됐습니다. 100%냐 아니냐의 차이지. 거의 대부분은 방사능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먹어도 죽어. 그죠? 인간 항상 죽죠. 그렇게 되다 되는데 지금 당장은 죽지는 않지만은 나중에 문제 생기고 죽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변형이 생깁니다. 애들이 문제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방사선 혹은 방사능 그쪽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크게 나누면 요 세 덩어리로 현대 물리 파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타임테이블로 시간상으로 쭉 흘러가는 걸 보면서 요 얘기를 쭉 집어넣고 여기에서는 뭐가 빠졌어요? 상대성의 이론이 빠졌어요. 여기에는 특수하고 일반 두 개가 있는데 요 얘기가 이제 고등학교 물리 교과서에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에 절대 이해할 수 없다고 봐야 돼요. 이해할 수 없고 그냥 저런 얘기가 있다까지만 알면 되는 건데 특수 상대성은 길이의 변화,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 변화, 그 다음에 질량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시간 t 그래서 속력이 쫙 빨라지면은 몸이 점점 작아진 것처럼 수축된 것처럼 보이고 시간 쫙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몸은 무거워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일반에서는 공간이 시간과 공간이 합쳐지고요. 시공간이 휘어집니다. 뭐 때문에? 질량 때문에. 그래서 그거로 일어나는 관성력이 중력에 해당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에 해당하는 게 중력렌즈. 이런 얘기인데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걸 시험에 낼 리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고등학교 교과과정하고 연동되어 있는 게 매해 2문제씩은 나와요. 수능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얘기하고 아주 유사한 문제들이 2문제 이상 나오기도 합니다. 올해는 3문제 정도 나왔나? 하여튼 최근 2, 3년 동안은 수능 문제하고 연계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혹시나 나올 수 있겠다. 왜냐하면 올해 수능부터 상대식 이론의 얘기가 가끔 들어오거든요. 그래봐야 뭐 저 얘기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해해봐야 나중에 다 까먹어요. 여러분들 기억력이 초능력 수준으로 갈 때, 그때 보시면 제일 낫습니다. 시험 직전에 뭐든 할 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조감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빛의 이중성부터 한번 봅시다. 빛과 파동의 이중성인데 기본적으로 빛이죠. 방금 얘기한 대로 빛의 입자성을 얘기한 사람이 뉴턴, 옛날 사람으로 하면 뉴턴 1700년대 그 근방에 살았다. 이 사람은 우리가 파동을 배울 때 반사 굴절할 때 특히 굴절할 때 자동차가 가다가 느려지면 이쪽으로 빨라지면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바퀴의 빠짐으로 해석하는 것. 요 얘기를 이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다락방 같은 데 갔을 때 그 판자로 지은 집에 구멍이 뻥 뚫려 있을 때 이 속을 지나가면서 어디로 치우쳤냐에 따라서 이 둘 사이의 인력 때문에 빛이 이렇게 휘어진다. 빛이 그 틈을 구성하는 옆에 있는 물질 때문에 인력을 받아서 휘어져서 퍼져나가는 현상이 생긴다. 다락방에 올라가면 그렇게 생겨먹었죠. 바늘 구멍에서 들어오는 빛이 퍼지는 이유는 인력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근데 파동성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 회절, 그리고 간섭현상. 회절하고 간섭현상이 제일 참한 건 어떤 디스크, 원판으로 된 건데 빛을 이 통제를 아주 작게 해가지고 하나의 위상이 똑같은 빛을 어떻게 잘 조절해서 원판 모양의 물체를 앞에 딱 갖다 놓으니까 스크린에 그림자가 생기겠죠. 근데 그림자를 다 보면은 진한 데가 있고 약간 옅은 데겠죠. 당연히 이 스크린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이 진한 게 점점 흐려지고 옅은 게 점점 커집니다. 근데 정밀하게 하니까 요 가운데 한국말로 하면 이게 좀 강력한 힘이 없어요. 흰 점, 좀 약하잖아요. 근데 외국말로 하면 화이트 스팟, 둘 다 뜩뜩이로 끝나니까 강하게 보이죠. 화이트 스팟이 딱 생깁니다. 요걸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고 나면 두 개에서 회절이 일어나서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섭에서 센터지요. 그럼 모든 빛이 뭐예요? 보강해서 밝아집니다. 그래서 까만 그림자만 있는 줄 알았더만 정밀하게 1800년 되면은 이제 기체도 따로따로 분리해서 포집할 수 있는 정도로 정밀도가 높아집니다. 기자재를 만드는 능력이. 그래서 통제해 보니 한가운데 하얀 점이 생기더라. 이거는 입자로는 절대 불가능하죠. 다른 데 안 생기다가 갑자기 가운데만 뿅 들어가? 말도 안 되죠.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이제 파동입니다. 빛은 파동이다. 그래서 회절 간섭으로 이걸 해석할 수 있다. 1810년에 이걸 찾았고 프레넬이라는 사람이, 뿌아송 이런 사람들이 찾았는데 알고 보니 젊은 놈이라는 놈이, 영이라는 놈이 1800년에 이미 이걸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빛은 이제는 이거 기각, 이거 그러면서 회절 간섭 뭐 기타 등등등의 말 얘기를 쭉 하고 전자기 파하다. 전기와 자기장도 엮여서 파동으로 간다. 수학적으로 막 헐 다이버전스 하면서 맥스웰이 쫙 만들어냅니다. 맥스웰 파동 방정식은 맥스웰의 전자기 그 방정식은 4개를 제가 적분 형태로 만들어드렸는데 원래 또 미분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막 만들어요. 그럼 다 희대 천재들이 만들었으니까 맞는 줄 알았죠. 근데 1900년에 플랑크가 복사 현상을 연구합니다. 복사 알지요? 적외선 영역대가 강한 거, 그 다음에 적외선 영역대가 강한 거, 자외선 영역대가 강한 거, 두 복사 물체, 흑체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들을 파장대별로 막 조사합니다. 사람들이 거의 눈을 측정 도구를 써서 막 눈을 혹사해 가면서 빛이 나오고 그 파장대가 얼마인지를 막 합니다. 파장대가 얼마인지는 프리즘을 통과할 때 꺾이는 정도 가지고 분산,
가지고 막 계산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 찍어가면서 커브가 만들어지니까 수학의 능력은 100년 동안 쫙 발달해서 점만 찍어놓고 커브의 개형만 나오면 이 방정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 y는 뭐라 만들어냅니다. 뭐 엄청난 수식을 만들어요. 초월함수에 뭐. 근데 중요한 거는 적외선인지 자외선인지가 구분이 돼야 어떤 수식을 쓸지가 나와요. 그때 이 플랑크가 고민하기를, 이때까지는 연속이었어요. 빛이 파동이니까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쫙 와서 누적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다 보니 연속이 아니고 좀 덩어리졌다라고, 에너지가 뭉쳐서 불연속적으로 온다면 어떨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빛 알갱이 한 개 한 개가, 이거는 자외선이고 이게 적외선이겠죠. 파장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럼 적외선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 작고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니까 진동수로 하자. 그럼 진동수 비례하네. 그럼 이꼴로 만들면 이렇게 하고 그냥 가설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진동수에 비례하니 그거에 두 개 비례하다고 해서 뭉쳐서 오는데 이렇게 온다라고 치자라고 하니까 이 두 방정식이 하나로 수렴이 돼요. 즉 근사를 처리해 주니까 이렇게 그 두 개가 변해서 하나로 맞춰지는 겁니다. 물리가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저 위에 공력에서 쫙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떨까 해보고 되네도 확실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차가 한 10% 이내로 딱 떨어지면 된다고 치자 하고 넘어갑니다. 실험할 때 그랬잖아요. 그죠? 다 아는 얘기인데 실험하면 안 나오는데 그냥 놔두면 점수 무조건 안 나와요. 오차 또 100% 나오면 또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오차가 5%에서 한 10% 사이로 만들어 놓고 디스커션을 명확히 해야지. 이런 데서 오차 생겼고 이런 것들이 약간 문제가 있고 혹은 문제를 좀 더 정밀하게 풀면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거 한다. 이러면 이제 100점이 나오는 거죠. 여튼 그렇게 해놓으니까 만족이 돼요. 근데 이때까지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다가 1900년 아인슈타인이 무슨 현상을요? 요거하고 자기가 만든 E는 MC 스퀘어. 요거하고 연결해서 어떻게 소식을 만드느냐. 잘 보세요. E는 HF라고 했는데 이게 람다분의 HC로 바뀌죠. V는 F 람다에서 V는 F 람다, V, F 람다니까 이렇게 바뀌죠. 그럼 여기서 요걸 하나 싹 떼버리니까 MC가 되고 이게 P라고 해도 되겠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거니까 남는 게 뭔데요? 람다분의 H. 요런 흐름이 나오겠죠. 요걸 나중에 뭐겠죠? 컴퓨턴. 콤이라고 쓰더라고요. 컴퓨턴. 한글로 번역할 때 콤이고 COM입니다. 콤퓨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요걸 가지고 충돌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요거 가지고 원래는 광전 효과로 해석을 하죠. 자, 이렇게 들어온다고 에너지 불연속이 아니라 광전 효과에서 덩어리, 즉 빛이 입자면 이 현상을 해석할 수 있다. 이 사람 실험 안 합니다. 실험 안 하고 요걸 막 해석해버리죠. 그리고 그러한 아이디어를 받아서 컴퓨턴이 빛도 파장대가 요만큼인 놈이 이러한 운동량을 가졌다라고 치고 전자하고 그 다음에 빛하고 충돌합니다.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빛은 이렇게 또 움직이겠죠. 그럼 이때 이 비틀어지는 각도를 설정해서 우선은 운동량, 각각의 운동량이 구해지면 이꼴 합한 게 전부 다 같다. 그 다음에 얘들의 에너지가 전부 다 같은 거죠. 이때 전자의 운동량은 전자의 운동량을 구하는데 빛의 운동량은 람다분의 H로 구하고요. 그것도 벡터 표시를 해서. 그 다음에 P라는 게 mv죠. 근데 운동 에너지라는 거는 2분의 1 mv의 제곱이죠. 그러면 이건 P 제곱을 해놓고 2m으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현대물리에서는 운동 에너지를 2m분의 P 제곱으로 많이 씁니다. 그럼 이걸 또 뒤집어주면 운동량은 루트 2m E 카이네틱으로 많이 써요. 그럼 여기는 이 운동량을 안다면 2m분의 P 제곱을 써주고 얘들은 HF 혹은 람다분의 HC로 빛의 에너지를 구하는 거죠. 그럼 그것도 만족하더라를 컴퓨턴이 실험을 해가지고 또 증명을 합니다. 즉 어떤 물질에다가 엑스레이 같은 걸 쫙 비춰가지고 튕겨 나가는 모양, 어디로 나오느냐, 빛이 어디로 어느 파장대가 많이 나오느냐를 체크해 보니까
진동수가 변하는 건 도플러밖에 없거든요. 근데 도플러를 써가지고는 잘 안 나와요. 움직이는 물체에 전자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움직이는 물체에 뭐 도플러 해도 안 나오는데 그냥 에너지 보존과 운동량 보존을 가지고 딱 계산을 해주니까 완벽히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영역인 게 왜냐하면 이게 상대 이론까지 좀 집어넣어야 됩니다. 넣어주면 완벽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빛이 충돌해? 충돌은 입자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빛이 입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시험에서 요 정도 수준에서 나와요. 이렇게 바뀌는 거. 더 중요한 거는 광전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요거는 표를 이렇게 그려뒀습니다. 왼쪽 파트는 빛이에요. 들어와서 변환이 돼서 이거 빛이 아니고 왼쪽 파트는 전자, 광. 전자가 들어와서 빛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바뀌는데 전자의 광조 잘 썼군요. 제가 처음에 편집하고 싶지만 그냥 잘 썼어요. 절조의 광조 효과잖아. 빛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전자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빛 알갱이 한 개는 HF 혹은 람다분의 HC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빛이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어디? 금속판에 부딪혀요. 그럼 금속 안에는 뭐가 풍부해요? 자유전자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무한대 개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빛이 쫙 와서 이게 땅 부딪히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당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놈이 오면 한 개가 튕겨 나가요. 전자가. 그럼 이 전자는 운동량을 가질 테니까 2n분의 p제곱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어쨌든 전자 한 개가 튕겨나갑니다. 그럼 요 전자의 에너지는 얼마요? 이 금속 속에 전자가 잡혀 있겠죠. 화학으로 따지면 이온화 에너지 혹은 얘들이 잡혀 있는데 물리에서는 뭘 쓰냐면 이렇게 놓고 1함수라고 씁니다. 얘들이 요만큼 에너지를 줘야 튕겨 나온다. 뭐 이온화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이거 몸값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인질입니다. 금속한테 묶여있는 전자들은 인질로 보면 얘들 풀어나는데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어진 빛의 에너지에서 전자의 에너지, 그 일함수를 빼고 나는 게 전자의 에너지로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나오는 전자의 에너지들은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데 몇 개가 나오느냐를 보면 이 개수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빛의 개수와 이 개수가 연결돼요. 나오는 개수가 몇 개냐라는 거는 얘들의 개수가 몇 개냐인데 어떻게 해요? 세기가 있겠죠. 이걸 세기라고 부릅니다. 빛의 세기. 앞에서는 평광할 때 나왔죠. 평광할 때 진폭의 제곱, 진동수의 제곱으로 나온 그 세기가 이제 의미가 달라져서 이 세기는 개수입니다. 세기가 커지는 거는 이러한 빛이 세졌다라는 건 이러한 빛이 많아졌다는 얘기라서 이거는 개수에 비례해요. 그래서 실제 개수는 이렇게 갤 수 있죠. 전체 에너지 이만큼인데 하나가 요만큼인가 나누니까 요만큼이죠. 그럼 그 개수하고 똑같은 게 튕겨 나와요. 그러면 나오는 전자의 개수가 곱해지면 이게 뭐라 불러요? 전류라고 하죠. 광전류. 광전류를 키운다라는 것은 전자의 개수가 많아진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금속에다가 빛을 땅 비춰서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근데 이 잡혀있는 일함수가 한계가 있으니까 파장대를 너무 길게 만들면, 즉 너무 에너지 작은 빛을 비추면 절대 안 나와요. 여기서 모순인 거죠. 이 에너지가 차는 거는 아무리 돈으로 태어지면 몸값이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100만 원 줘야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50만 원씩 두 번 주면은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면 안 돼요? 아니요. 몸값을 받은 사람들이 50만 원 주면 줘. 그다음 50만 원 주면 더 받았고 왜 안 줍니까 하면 이자가 플러스를 하면서 계속 받는 것처럼 주면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게 고여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값에 해당하는 거 한 방에 빵 줘야지 튕겨나오지 조금씩 자주 누적시켜서 할부로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이상한 거죠. 빛은 연속인데 연속적으로 쫄쫄쫄쫄 콸콸콸콸콸 어떻게 주더라도 차기만 하면 튀어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찰 때 나오는 그 값으로 생각한 거죠. 아니요. 그냥 이거는 빼먹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오면 이렇게 해서 딱 나오더라. 그래서 진동수가 어느 이상이 되면 충분히 차니까 넣는 순간 바로 나온다. 안 나오면 한참 지나도 안 나온다. 뭐 아니면 더해요. 나오면 바로 즉자적으로 나오고 안 나오면 무한대의 시간이 흘러도 안 나오는 현상.
값을 입자설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진동수를 막 키우면 진동수 키우면 달라집니다. 진동수 고정하면은 진폭을 키우면 또 세기가 달라져요. 근데 그 세기가 달라지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개수가 달라진 거로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수를 세기하고 비교해서 나오는 광전류하고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요 흐름과 관련해서는 이런 게 나와요. 진동수와 전자의 운동 에너지. 그러면은 이걸 Y축, 이걸 X축이라고 두니까 뭐가 나옵니까? 직선의 그래프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Y절편이 마이너스 W, 이람수에 해당하고 요게요. 진동수죠. 딱 튀어나올 수 있는 마지노선에 있는 거죠. 이걸 한계 진동수라고 부릅니다. 나올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그럼 요 둘은 항상 연결되어 있죠. 그죠? 이람수하고 똑같은 값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빛이 나오는 그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 위는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그래프가 된다면 뭐가 달라진 겁니까? 이람수가 달라진 거죠. 뭐예요? 다른 금속판이다. 그럼 다른 금속판이라는 것은 이람수가 다르다. 똑같은 말로 한계 진동수가 다르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특정한 어떤 빛을 넣으면 둘 다 작으면 둘 다 안 나오는데 한 놈만 나오고 둘 다 나오고 어떤 파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겠죠. 그럼 이 두 개의 기울기를 보니까 항상 똑같죠. 뭐로? 플랑크 상수로. 그래서 이거는 한 개 한 개로 나오는 그 상태죠. 안 나온다, 나온다를 가르는 기준으로 이람수가 있고 한계 진동수가 있다라고 해석하고요. 그 다음 얘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나오는 그 광전류는 어떻게 될래?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실험 장치를 이렇게 둡니다. 이게 금속판이고요. 빛을 여기서 왼쪽에서 보냅니다. 그럼 여기서 만나서 전자들이 튀어나오겠죠. 그럼 튀어나오는 방향은 랜덤인데 이 전자가 마침 전자니까 이 플러스로 포집할 수 있는 나왔을 때 이쪽을 전선을 빼가지고 계기를 찌면서 띡띡띡 소리 나게 해놓는 장치가 있을 때 이쪽 극으로 향하면은 스며들 겁니다. 그럼 만약에 딴 쪽을 향하면 안 들어오겠죠. 근데 딴 쪽을 향한 것도 이쪽을 당겨 들려면 얘들 플러스로 걸어주면 되죠. 그럼 이거에 극을 X축으로 둡니다. 그러면 적당히 0으로 하면은 적당히 나오긴 해요. 근데 마이너스로 보내면은 전자를 밀어내겠죠. 그러면 살짝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에너지 작으면 살짝만 밀어도 가는데 에너지 강한 놈은 엄청나게 밀어야지 비껴지겠죠. 그래서 적당히 전압을 많이 걸어주면 이제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죠. 막 밀어내는데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럼 이걸 플러스로 하면 딴 놈들도 딴 쪽으로 한 것들도 전부 다 이쪽으로 빨려들 겁니다. 그래서 점점 올라가는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배가 흐른다고 해서 하루에 한 등계 놓는 놈이 두 개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기서 들어오는 빛의 양이 고정되어 있으면 나오는 전자 개수가 나중에 되면 한계에 부딪히겠죠. 나중에 일정하게 갑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요때 요 값 마이너스 V라고 하고요. 이걸 저지전압이라고 합니다. 나올 수 없게 막는 거죠. 그럼 요 값은 어떻게 만들어요? E의 V 저지전압이라고 하면 얘가 운동 에너지하고 딱 같아지는 거. 담장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걸 위치 에너지를 하면 달리는 속력이 있다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 겨우겨우 딱 도달하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위에 가도 속력이 남아야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똑같아지는 요 상황이 저지전압이고 그럼 얘는 앞에서 배웠죠. HF-W로.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요 값을 V 저지전압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똑같은 얘기니까. 그러면 똑같은 저지전압은 두 개가 만들어냅니다. 금속판도 있어야 되고 빛도 있어야 저지전압 값이 똑같은데 세기를 달리하면 요 종류는 똑같은데 빛의 세기를 달리하면 좀 더 많이 나오겠죠. 좀 더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그럼 이런 차이는 세기의 차이다. 세기가 차이 나면서 이렇게 나오는 광전류의 값이 달라집니다. 세기가 커지면 개수가 많아지고 나오는 개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광전류도 커진다. 근데 전자 한 개 한 개의 에너지하고 광전류하고 아무 상관없죠. 빠른 놈이 두 개 있거나 천천히 오는 놈이 두 개 있거나 전류는 두 개의 전하가 만든 전류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흐름이에요. 요 표와 요 배치, 그 다음에 요 그래프 두 개까지 외워야 광전효과 끝납니다. 필기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빛이 입자인 이유가 1900년의 프랑크 입자 뭉쳐졌다. 그 다음에 진짜
입자 덩어리 개수로 이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광조 효과. 그 다음에 실제로 얘들이 운동량을 가지더라. 컴퓨터 효과까지 나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운동량이라는 게 람다분의 h다라고 해석이 됐죠. 그럼 요걸 뒤집어 보자. 물리에서는 이게 왼쪽을 정의하기 위해서 오른쪽을 둔다고 그랬죠. 얘들은 입자설의 대표고 얘들은 파동성의 대표입니다. 파동성을 가진 놈들의 입자성을 뜻해요. 그럼 이 자리를 바꿔보자. 람다는 P분의 H다. 그럼 P분의 H라는 거는 P라는 걸 루트 2M 이 카이네틱이라고 처리하자고 그러죠. 이렇게. 그러면 이 흐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입자성을 가진 놈들이 파동성을 가진다. 즉 전자라고 하는 입자들도 굉장히 빠르게 달려서 운동량을 적당히 갖게 되면은 적당한 의미 있는 파동성을 가진다라고 해서 전자에 대해서 파동성을 가지는 것. 그래서 전자현미경이 고안됩니다. 1930년경에. 이것도 되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드 브로이의 물질파 개념이죠. 그러면서 이 물질파 개념으로 하면 입자들을 표시할 때 여기 있다라고 하지 말고 걔들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을 뜻하는 psi라는 함수 값을 쓰고 이걸 파동 함수라고 불러요. 그럼 그걸 잘 해가지고 위치를 나타내니까 뭐 이렇게 나오더라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이 없고요. 이 값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서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그리고 얘들은 파동처럼 움직인다. 그래서 파동 함수로 나타냅니다. 요게 슈레딩거의 양자역학이죠. 그래서 이 psi의 제곱이 확률이더라. 확률. 원래는 확률 밀도함수고 면적이 확률이죠. 그럼 여기 있을 확률이 여기 있을 확률보다 좀 더 높다라고 해석하면서 그 파동 방정식을 가지고 입자를 해석하고 파동 방정식 풀면서 입자들이 어디로 이동하느냐를 해석하는 것. 그게 현대 디렉이나 하이젠베르크 이런 사람들이 개발한 거 말고 슈레딩거가 만든 그게 우리가 많이 주로 쓰는 현대 물리입니다. 그게 이제 양자역학에 들어가는 얘기죠. 그래서 물질파까지는 무조건 알아야 되고요. 또 요까지만 가지 말고 아까 많이 쓴다고 하는 운동량은 루트 2m 카이네틱까지도 가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원자 구조로 가면 1894년 가부개혁 뭐 이 정도 일어날 때 그때 톰슨이라는 가문이 귀족 가문이에요. 옛날에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그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물리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밥하고 빨래하고 뭐 이런 걸 해야지. 귀족들이나 이게 먹고 할 일이 없는데 술 먹고 놀기에는 너무 지쳐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있죠. 가만히 놔두면 공부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 중에 하나입니다. 톰슨이 몇 명 나타나요. J.J. 톰슨은 이때 1894년쯤에 4년 9년쯤에 전자를 발견한 사람이고 20년 있다가 이 전자를 가지고 실험합니다. 전자가 파동성을 가지니까 파동성 가지고 회절간섭 무늬를 만들겠죠. 그때 회절간섭 무늬를 실험으로 증명한 사람이 G.P. 톰슨, 거머 앤 뭐 톰슨이라고 하는 뭐 데이비드 거머하고 있는 팀이 또 만들어요. 아들 톰슨이 그 파동성을 또 찾아내요.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조상인 것 같은데 같은 성씨니까 직계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아는 켈빈경 뭐죠? 온도 켈빈 온도를 만든 그 켈빈경의 원래 이름이 또 톰슨이었어요. 여튼 뭐 그런 톰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핵을 쪼개기 시작하죠. 쪼갰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그 음극선에서 진공으로 만드는 유리관성에 기압이 낮습니다.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딱 걸어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그걸 연결을 해놔요. 그럼 여기 두 개의 전압차가 생기는데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막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음극을 캐서드라고 하는데 이 음극에서 나오는 선, 레이라고 해서 이걸 음극선이라고 불러요. 똑같은 음극선 발생 장치인데 이거 가지고 톰슨은 전자를 찾아요. 근데 똑같은 거 가지고 이걸 덮어놨을 때 이 유리관에서 나오는 또 다른 선이더라. 음극선 말고 또 다른 굉장히 투과율이 높은 것이 나오더라를 발견합니다. 누가요? 그죠? 엑스레이를 발견한 렌트겐이. 그래서 그냥 나 발견했어 하면 또 아무도 주목 안 했을 건데 이 사람이 퍼포먼스 강하죠. 손가락 하나 딱 해가지고 자기 뼈 사진, 살아있는 사람의 뼈 사진까지 첨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비파괴 검사가 가능하게 만들죠.
이 당시에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다쳐서 하면 무조건 째고 아니네 꼬매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때는 딱 해서 뼈 부러졌네. 고기만 딱 잘라서 이제 외과 수술할 수 있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물리적 아이디어를 의사들이 쫙 펼칩니다. 모든 게 하여튼 물리가 먼저 나가면 뒤따라오는 거죠. 여튼 그런 흐름 중에서 똑같은 실험 장치 가지고 이 톰슨이 발견합니다. 마이너스 극에서 뭔가 나와요. 앞에서 막아놓으니까 그림자 생깁니다. 직진성. 자석가 되니까 휘어집니다. 자력을 가지니까 뭐예요? 전하를 띄고 있네. 그럼 전기장이 넣어도 또 휘어지네요. 그 다음 안에 풍차를 집어넣으니까 풍차를 돌려요. 바람개비를 돌려요. 뭐예요? 운동량, 질량을 가졌죠. 게다가 더 중요한 건데 마이너스 극을 다른 거로 교체해도 똑같은 놈이 나옵니다. 모든 물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그 플러스에다가 형광물질을 발라놓으니까 얘들 빛이 나요. 에너지도 가졌네. 그럼 종합해보니까 모든 물질에 있고 마이너스 극이고 그리고 질량은 아주 작지만은 어쨌든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시기라고 하면서 있다. 뭐가? 전자가. 그래서 아주 작고 마이너스 극을 띠는 이런 상승합니다. 근데 원래 아무것도 안 깨져 있는데 안에 있죠. 그러니까 모르겠다 하니까 그냥 점 찍었죠. 그래서 별 고민 없는 귀족 집안의 아버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가지고 놀다 보니까 좀 막 장난감도 급판을 바꿔가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나온 게 푸딩 이론. 근데 좀 더 똑똑한 놈이 나오죠. 러더퍼드. 로가 아니고 러더터. 러더퍼드가 핵을 발견하는데 그 실험은 뭐냐면 방사선 물질을 납에 둘러싸서 한쪽 방향으로 방사선 물질을 쏘게 하고 금속판을 박막으로 만듭니다. 아주 얇게 만들어서 거의 분자 한 개 수준. 그래서 분자가 한 개가 쫙 서 있으니까 이제 한 줄인 거죠. 그럼 절대적으로 이제 다 막혀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서 뛰어나온 놈들이 뚫고 나가냐 아니냐를 체크합니다. 그럼 얘를 체크하기 위해서 센서를 달겠죠. 형광물질. 그 당시에는 뭐 전자기기가 없으니까 형광물질을 발라놓고 이걸 체크하는 눈동자를 빌려옵니다. 누구한테? 대학원생들한테. 그래서 대학원생들 2명이 2인 1조가 돼서 암실 속에서 이걸 실험을 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삥 하면 불빛이 나면 점 찍고 이 짓을 한 1000번, 2000번씩 합니다. 그럼 30분 지나면 이제 암실에 들어가면 혼란 생기죠. 그래서 2인 1조에서 밖에 나갔다가 좀 눈 폈다가 다시 들어오고 막. 그래도 요즘 대학원 그 교수들보단 나아서 이 중에 한 명은 나중에 노벨상도 받아요. 여튼 그래서 점 찍어가면서 해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튕겨나가는 게 대부분인 줄 알았더만 여기에 다 모여있어요. 대부분 뚫고 나옵니다. 뭐예요? 텅 비었다. 이렇게 꽉 찬 줄 알았더만 텅 비었네? 이상하네. 근데 또 그러면 다 뚫고 나가는 게 아니라 뒷판까지 간 게 있어요. 뭐예요? 엄청난 놈이 벽과 같은 놈이 막고 있는 거죠. 질량이 아주 크다. 그럼 대부분의 질량이 여기 모여있다. 아주 작은 영역에 대부분의 질량이 모여있고 알파 입자라고 하는 거는 헬륨의 핵이죠. 2 플러스 2, 4. 두 개의 중성자와 두 개의 양성자가 있고 두 개의 전자가 싹 사라지는 그 알파 입자가 나오면서 등 하고 반대로 튕겨나갈 정도니까 플러스를 튕겨낼 정도니까 얘들도 플러스다 해서 아주 작은 놈에 질량은 대부분 그 다음에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는 놈이 있다를 밝혀내죠. 그걸 핵입니다. 그럼 이걸 찾아내긴 했는데 전자도 있다라는 건 나왔으니까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리돼야 되는데 너무 작아요. 이 공간이. 이게 옹스트롱 단위고 핵은 옹스트롱의 100분의 1배 정도. 그걸 해보니까 이상하네. 어떡하지 했는데 어쨌든 고민 다르게 할 수가 없어요. 전자도 있어야 되고 양성자도 있어야 됩니다. 아주 작은 영역에 여우와 닭 같이 놓으면 어떻게 해요? 뛰어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도 이 작은 영역에 잘하는 사람과 합격에 준하는 사람과 합격에 좀 간당간당한 사람 같이 있으면 다 뛰어야 되지. 따라잡아야 되고 따라잡히지 않아야 되니까 막 뛰어야 되는 것처럼 뛰어! 그래서 뱅뱅뱅 돌립니다. 그래서 핵 주위를 뱅글뱅글 돌고 있는 모형을 처음으로 제안해요. 하면서도 찜찜해합니다. 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뱅글뱅글 돌고 있는 이 전자는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가속도 운동을 하면 얘는 전자기파가 나와요. 가만히 있으면 전기장, 등속도로 움직이면 자기장, 그럼 등속도가 변하면 자기장에서 전기장, 자기장, 뱅뱅뱅뱅 돌죠. 그러면 돌고 있는 이 전자로부터 뭐가 전자기파가 나온다는 것은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얘기죠.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건 속력이 느려진다는 거고 속력이 느려지면 거리가 점점 좁아지죠. 비행기가 날아다가 속력이 떨어지면 어때요? 땅에 불식착하는 것처럼 이 아이디어를 가면은 이 궤도를 돌 수가 없고 뱅 돌다 쾅. 지금은 불가능한데 제가 한창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물리 공부할 때는 요걸 문제를 풀었어요. 문제가 또 있어서. 그래서 수치를 막 집어넣어서 막 한 10단계 정도 지나서 딱 계산해 봤는데
채 1초가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내가 풀었으니까 러더포도 풀었을까요? 내가 좀 더 잘했을 것 같긴 한데 풀었겠죠. 그래서 풀어보니까 1초가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물질 붕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해결이 없어요. 모르겠다. 손 털었어요. 난 뭐 이것만 해도 난 노벨상 받는데 난 모르겠다. 그 다음부터 묶어 놓습니다. 이때 물리학계의 파천황 막 다 깹니다. 이 사람은 그냥 막 안 돼? 안 돼. 딱 쳐. 없다고 쳐. 그럼 여기서 에너지 보존 안 돼? 그럼 에너지 보존 안 돼서 쳐. 뭐 운동량 보존 안 돼? 그것도 없다고 쳐. 다 예전에 기존의 질서를 다 전복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딱 걸려요. 얻어 걸려요. 보호. 여기서 뭐가 문제인데? 가져봐. 20대 청년 보호가 이걸 딱 검토를 합니다. 양성자 있어야 돼. 맞아. 핵 있어야 돼. 그다음 전자 있어야 돼. 그건 좋아. 근데 돌는데 뭐 문제인데? 돌아야지 어쨌든가 원심력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뱅뱅 돌면서 안정화 되겠네. 근데 뭐가 문제라고? 전자기파가 나와? 그럼 전자기파가 방출되지 않는다고 치자. 야, 말이 되나? 그럼 특수한 조건 하자. 특수 조건일 때는 전자기파가 방출되지 않는다고 치자. 어쨌든 그래 되지 않느냐? 말도 안 돼. 잘 들어봐. 그래서 첫 번째, 특수한 조건. 그럼 돌고 있으니까 걔들 각운동량이 정수배, 어떤 값의 정수배다. 불연속이죠. 이해됩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2파이분의 H로 슈레딩거가 파동방석을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보니까 나와요. 그럼 요걸 비틀어 넣으면 각운동량이 R 크로스 MV, RP 곱입니다. 그럼 요걸 비틀어서 넣으니까 2파이가 이쪽을 넘으면 2파이 R이고요. 이걸 넘기면 MV분의 뭐지? H. P분의 H의 N. 뭔데? N 람다. 둘레. 얘들의 원둘레에 물질파가 정수배니까 딱 떨어져서 원위치가 되겠죠. 뭐가요? 정상파가 형성된다고 해석하자. 그래서 둘 다 가능하게. 요것도 되고 되는데 요게 아이디어는 보호가 됐고 요거는 슈레딩거가 바꾼 거고요. 근데 요게 더 이미지 더 귀엽죠? 전자의 궤도에 물질파가 딱 정수배가 돼서 정상파를 형성해서 안 움직이게, 안 변하게 딱 만들어 놓으면 안정화됐다. 조금이라도 찌그러지면은 궤도가 바뀐다 해서 궤도 불연속 조건은 이렇게 가설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미 수소를 태워서 수소 분광기에 넣어서 파장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라이먼, 발먼, 파센, 폰트, 프라케 5명이 눈 빠지게 이렇게 해가지고 파장대를 다 구했어요. 구하면서 자기가 구한 거의 시리즈를 하나의 법칙으로 만들어서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막 만들어냅니다. 라이먼 계열은 자외선 영역. 그 사람 좀 눈 탔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가시광선, 그 다음에 적외선 나왔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빛은 여기서 안 나온다며. 그러면은 그 첫 번째 궤도에서 두 번째 궤도로 궤도 이동, 궤도천이라고 그러죠. 궤도 이동하면서 그 에너지 차이, 이니셜에다가 파이널 차이가 빛의 덩어리에 플랑크가 얘기했던 그거하고 똑같으면 그때 빛이 나온다고 치자 했는데 이 두 개의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수소의 그 선 스펙트럼의 5명의 그 계열을 다 완벽하게 딱 정확하게 계산을 해냅니다. 이것만 가지고 한 거 아니라 러더퍼드의 두 개의 또 가설이 들어가죠. 둘 사이에는 전기력이 있습니다. 걔들은 원운동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전기력은 보존력이니까 얘들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인데 얘들은 2분의 1 mv 제곱이고요. 얘들은 마이너스 k의 r분의 2의 제곱이죠. 근데 여기서 2분의 1 r 요것만 다르니까 요거 떼버리고 2를 붙이면 되니까 얘들은 2분의 1 마이너스 1 해놓고 나머지가 똑같아요. k의 r분의 2의 제곱으로. 그래서 고전 역학에서 운동 방정식과 에너지와 두 개의 가설, 궤도 가설과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의 파장대에 대한 정의. 그래서 이걸 쫙 풀어내니까 어떻게요? 수소 선 스펙트럼에 나오는 파장대의 정확한 값들이 따다다다다 들어가요. 5명이 노가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은 페이퍼로 요 수식 4개 지지지 풀어서 딱 끝내죠. 뭐 하더라도 일찍 해야 돼. 20대에 딱 해놓으니까는 획기적이죠. 여러 사람의 인생을 페이퍼 몇 장을 녹여내고 나니까 이미 천재가 됩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공부를 말로 합니다. 수식으로 안 하고 말로 해가지고 논문도 야 편집장 내가 논문 불러줄 테니까 적어 뭐라뭐라뭐라 하면은 적어서 나오면 논문 발표.
그러니까 뭐다 잘 안 풀려요. 그럼 보통 같으면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지 마누라하고 뭐 딸내미인지 여동생인지 하여튼 여자입니다. 갖다 놓고 앉혀놓고 와 졸리게 만들어가면서 막 얘기를 해요. 혼자 막 얘기하다가 풀려서 하면 집에 갑니다. 옆에 앉은 사람은 뭐 혹시 물리학자도 아닌데 머리 아파 죽겠는데 막 하다가 희롱당한 느낌으로 있으면 이 사람 가서 또 눈물을 막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권력이 된 사람이죠. 그래서 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코펜하겐 대학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는 논쟁이 붙습니다. 논쟁이 붙었는데 결론 안 나죠. 두 현상에 대한 실험이 다 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거수합니다. 자, 입자 손, 파동 손. 자기가 그러니까 이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 쪽을 이제 하려고 둘 다 손들지.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해석할게. 그러면서 양쪽 다다. 말이 되나 해서 야 동전에 양면은 다 안 보이지만 있지 않냐. 그래서 앞면 띄우면 앞면, 뒷면 띄우면 뒷면인데 두 개 합쳐서 빛이다. 그래서 실험을 뭐로 하느냐에 따라서 입자선이면 입자, 파동이면 파동 나오는 거지 두 개가 상보, 서로 보완적인 관계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긴가민가하죠. 손들어. 내 말 찬성. 과반수가 조금 넘습니다. 50명이라면 한 27명 정도가 찬성. 그래서 땅땅땅 해서 이론이라 안 하고 정리를 안 하고 해석이라고 그러세요. 코펜하겐 해석. 이렇게 해서 빛은 둘 다다. 뭐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 70년 지나서 서울대학교에 있던 물리학과 선생님이 물리철학을 하면서 이게 말이 안 돼 하면서 성철 스님의 얘기를 들고 옵니다. 빛은 빛이고 물은 물이요 하는 것처럼 빛은 빛이고 입자는 입자고 파동이지. 빛을 입자도 한순간 깨졌다. 말 되죠? 네, 일단 뭐 그러면서 막 3시간 동안 들으면 또 설득돼요. 3시간 들으면서 제가 설득됐는데 지금 설명 못 하겠고. 그러면서 빛은 빛이고 그걸 입자로 실험하는 순간 빛이 아니고 왜곡된 약간 변형된 오염된 빛. 입자로 가고 파동을 하면은 거기서 약간 간섭이 들어가서 또 파동이 되는 거고. 원래 빛은 우리가 모른다.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다. 다만 실험을 그렇게 하면서 얘들이 변형된 형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했다고 서울 해석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튼 뭐 그런 흐름인데 그런 시험에 안 나오고요. 여기까지가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보호의 이 두 개의 가설과 두 개의 역학적 전제 조건, 4개 수식은 무조건 외우고 이걸 전개해서 나오는 결론. 나오는 결론이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표로 해서 외웁니다. 전자 소유입니다. 전자의 궤도 반지름. 그 다음에 전자의 에너지. 그 다음에 전자의 물질파, 전자의 운동량. 그럼 여기서 안 들어가는 것은 빛입니다. 즉, 선 스펙트럼은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보호의 두 번째 가설 처음과 나중에 궤도의 에너지 준위를 뺀 게 HF나 람다분의 HC로 나온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럼 이때 궤도는 N제곱, 우리가 쓸 수 있는 N짜리는 1승 아니면 2승, 비례 아니면 반비례 밖에 없어요. 그럼 궤도는 반지름은 점점 커지는데 좀 빨리 커져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R분의 E 제곱이니까 이게 반비례 하게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 둘의 관계는 요 둘의 관계에서는 E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K의 R분의 E 제곱이니까 역수로 가고요. 이 둘의 관계는 보호의 첫 번째 가설. 뭐죠? 2파이 R이 N 람다다. 물질파로 따질 때 람다니까 여기에 N이 두 개 들어가 있고 하나 더 있으니까 여기 하나만 들어가야죠. 그래서 여기는 N. 그 다음에 이 둘의 관계는 P는 람다분의 H. 뭐 람다는 P분의 H. 물질파 개점 쓰니까 뒤집힌 역수관계네. 그래서 N분의 1.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걸 뭐라 불러요? 주양자수. 제일 처음에 1, 2, 3, 4 오비탈이 바뀌는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럼 얘는 1에서 2로 넘어가면 반지름이 4배 1에서 2로 넘어가면 커집니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근데 1분의 1에서 2분의 1로 커지는 거죠. 마이너스. 그러면 파장대는 또 점점 커지죠. 근데 운동량은 점점 느려집니다. 그래서 천천히 돌다가 지구로 오면 올수록 빨라지는 것처럼 운동량은 저 멀리서 느리고요. 점점 커집니다. 뭐 그런 개념으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여기까지가 원작 구조와 관련된 얘기 전부입니다. 자, 이래서 나온 얘기들이 쭉 정리가 됐고요. 아이고, 예제가 있었네요. 예제는 읽어보시면 될 거라고 봐요. 문제 푸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정리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방사선. 복음 방사선 붕괴.
자, 정체가 딱 세 개밖에 없죠. 알파, 베타, 감마. 제일 처음에 찾은 게 헬륨 2, 4, 2 플러스. 얘들은 정체가 전자였죠. 그 다음 얘들은 전체가 전자기 파.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떤 놈인지 체크하려면 우선 전기장 속에 넣어요. 그럼 지나갈 때 얘들이 휘어진다면 이쪽이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죠. 그 다음 얘들도 지나갈 때 휘어진다고 치면 이게 그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걸려 있으면 아이고 잘못 얘기했다. 무슨 전기장이니까 다시 할게요. 전기장을 딱 걸고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 쏩니다. 그러면 직진하는 게 있고 이쪽 급격하게 휘어지는 게 있고 이렇게 휘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 휘어지가서 돌아오면 안 되고 이렇게 포물선 형태입니다. 그럼 이렇게 가는 게 감마고 플러스를 향해 가는 게 베타고 얘들이 알파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자기장 속에 집어넣어도 또 비슷한 형성이 나옵니다. 직진하는 게 있고 급격하게 원으로 돌고요. 또 급격하게 원 궤도로 돌아가는 게 완만하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항상 직진하는 거는 감마고 급격하게 휘어지는 게 베타고 완만하게 휘어지는 게 알파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띄었다라고 생각하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들 질량이 크니까 완만하게, 질량이 작으니까 급격하게 휘어지고 전기장 속에서는 포물선, 자기장 속에서는 원 궤도를 돕니다. 그 다음에 투과열로 보면 감마는 무조건 다 뚫고요. 얘들은 가다가 금속판 정도나 막히고요. 알파는 종이 쪼가리에도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뚫고 막히는 게 겨우겨우 넣어진 게 납이죠.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을 때 그게 전부 다 사람들이 납덩어리를 한 20kg 이상을 국부 부위만 얼굴 못 가리고 몇 개 중요한 부위 가슴하고 이런 데만 딱 차고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납에 방사능이 누출이 되죠. 그럼 이렇게 돼 있고 알파 붕괴가 되면 알파 입자가 나오니까 NM 원자 번호와 질량수가 이렇게 돼 있다면 얘들이 번호는 2개, 질량은 4개가 줄겠죠. 근데 베타는 붕괴되는 게 2개가 있어요. 우선 P가 양성자가 중성자와 양전자로 나올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가 양성자와 그냥 전자로 나올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 결론을 가지고 얘들은 베타 플러스 붕괴, 그 다음에 얘는 베타 마이너스 붕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는 항상 동일하니까 질량수는 그대로 가요. 근데 위에 베타 플러스 붕괴일 때는 번호가 어떻게 해요? 하나 줄죠. 양성자의 개수니까. 밑에는 양성자가 하나 더 생겼으니까 번호 하나가 더 늘어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짝수로 변하는 것만 잘 보면은 알파냐, 베타냐까지는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번호가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요걸 띄워놓고 전개하면 돼요. 감마는 항상 동시에 다 일어나고 그냥 에너지만 방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되죠? 자, 그래서 어떤 종류냐, 어떠한 붕괴를 하느냐까지는 이제 방사선 붕괴에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하나 더 옆에다 쓸게요. 붕괴를 하게 되면 붕괴 곡선이 나옵니다. 붕괴 곡선. 그럼 제일 처음에 초기 값이 N0로 있고 붕괴하고 남은 것들은 점점 줄겠죠. 그죠? 남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방사능 물질인데 점점 주는데 이게 휘어진 그래프로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올 때 딱 반이 되는 그 시간을 반감기라 부르죠. 그죠? 근데 이 커브 할 때 얼마나 잘하느냐 정도를 갖다가 알파 혹은 람다를 쓰는데 람다를 쓸까요? 람다를 쓰고 이걸 붕괴 상수라 불러요. 정의는 시간당 깨지는 개수라고 정의합니다. 그것도 n분의 단위 개수당. 그 단위 개수당 얼마나 잘 깨지느냐를 가지고 하니까 깨지는 개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야지 이제 플러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람다는 마이너스 n분의 1에 dt분의 dn이라는 형태로 나와요. 자, 그래서 붕괴 상수를 주느냐 반감기를 주느냐가 이제
수준이 달라집니다. 고등학생들한테는 반감기를 줘요. 그러면은 T초 후에 남은 것은 원래 거에다가 2분의 1의 몇 승이 되느냐지요. 반에 하면 승으로 가니까 전체 시간을 반감기로 나눈. 그럼 반감기의 2배면은 반의 반이 되니까 4분의 1승이죠. 2분의 1의 2승입니다. 그럼 반감기의 3배가 되면 반이 되고 또 반이 되고 그 다음 또 반이니까 승으로 가서 이렇게 나오는 게 고등학생 버전이고, 붕괴 상수라는 거는 이게 크면 클수록 시간당 잘 깨지는 거지요. 반감기는 크면 클수록 잘 안 깨지는 겁니다. 그게 서로 반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고등학생 버전이 아니라 일반 물리 대학생 수준인데, 역시 처음 값에 익스포넨셜의 람다 t가 됩니다. 초람수 형태가 돼요. 그러면 이 시간을 반감기로 딱 집어넣으면 이거하고 두 개 똑같아야 되겠죠. 2분의 1이 딱 돼야 되겠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람다의 t가 2분의 1이 된다. 달리 말하면 ln 람다 t가 ln2다. 양쪽을 로그를 취하고 마이너스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관계 있어요. 서로 반비례 관계다. t를 주면 고등학생, 람다를 주면 대학생인데 두 개 관계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붕괴 곡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걸리느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요오드하고 스트론디움이죠. 요오드는 30일인가? 뭐 그렇고 스트론디움은 30년인가? 뭐 그렇고 거꾸로인가? 모르겠다. 여튼 그 두 개가 이제 방사능 물질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무위험한 물질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방사능 물질은 흘러가요. 됐죠? 그러면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여기서 사이드로 빠질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얘기로 가면 psi. 파동 방정식하고 뭐 시간에 대해서 공간에 대해서 막 쓸 수 있는데 어쨌든 그 함수의 값을 절대값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제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게 확률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확률 밀도 함수예요. 그 순간의 확률에다가 넓이가 실제 확률로 되는 거. 어쨌든 그 지점에서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해석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양자역학이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원래는 펜스가 있으면 펜스 높이보다 낮은 곳에 에너지가 있으면 우리는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주 작은 전자들, 물질이면 튕겨 나와야 되는데 전자는 파동처럼 움직여요. 그러면은 높은 위치 에너지 있다 하더라도 얘들이 속으로 파고들어서 저 붕괴 곡선과 비슷하게 이렇게 확률적으로만 생각하면 여기는 있을 확률이 꽤 높고 여기는 점점 작아지고, 그런데 벽이 좀 얇으니까 그 너머에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남아요. 그러면 벽이 열려버리면은 그 다음에 요만큼. 그래서 파형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진폭이 좀 줄어드는 정도로 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막혀 있었어야 되는데 뚫고 그 너머로 나오더라. 즉 우리가 거시로 보면 그릇에 물을 반만 채워넣는데 물이 자꾸 해가지고 옆으로 새는 현상이 벌어져요. 이걸 갖다가 구멍 뚫어놓은 현상이라고 해서 터널링 효과라고 부릅니다. 터널링 효과, 구멍 뚫어놓은 효과인데 이렇게 나온 게 아까 베타 붕괴죠. 핵 속에서 전자가 밖으로 평평 튀어나와요. 안에 가득 들어있는 양성자를 밀치고 떨어뜨려 놓고 전자가 밖으로 평평 나오는 거죠. 핵이라는 거대한 우물 속에 전자가 있다가 갑자기 평평 튀어나온 거죠. 그 벽을 뚫고 넘어간 이유, 그걸 갖다가 해석한 게 터널링 효과. 이게 이제 STM이라고 해서 전자 스캐닝하는, 표면을 스캐닝하는 그런 장치로 이제 현미경, 뭐 주사굴 현미경, 북에서는 그렇게 부르던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낸 원리에 해당하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 이해만 하면 되고, 방사선 붕괴 종류만 이해하면 되고요. 그나마 복잡한 게 요거 미분방정 풀 수 있으면 이렇게 풀고요. 절대 못 풀 거니까 그냥 두 개를 외워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물리, 방대한 얘기를 오늘 3개 다 합치고 조감도까지 다 해가지고 딱 1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됐죠? 네. 자, 그래서 아마도 지금 다 계산하면 아마 20시간이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20시간 안 되는 시간 동안 제가 쫙 달렸지만 여러분들은 끊으면서 공부했을 것 같아요. 한 번 안 되면 2번 보세요. 2번 안 되면 3번 보시고요. 너무 빠르면은 끊어서 혹은 천천히 해가면서 보세요. 양이 작다라는 게 중요하고, 핵심은 이 정도만 알면 다 푼다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자주 하는 게 중요해요. 효율적이라는 건 뭡니까? 그림을 가지고, 조감도를 가지고 큰 지도를 펼쳐가지고 가야 효율적인 접근 통로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이 조감도를 기반으로 해서
말로 연결하는 흐름으로 개념을 쭉 연결시키다 보면 물리, 일반 물리 전체 내용이 다 담겨 있을 겁니다. 제가 올해 리뉴얼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았어요. 그런데도 시간은 조금 더 오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열심히 보더라도 제 이론 강의를 학원에서 안 들어도 충분히 내용을 될 만큼 제가 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